그 사실 어떤 그 혁명적이거나 놀라운 변화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40살이 됐는데 제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모험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새삼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그 유전자니까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모험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모험가 김승진입니다. 요트를 활용해서 바다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양모험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된 활동이 일반인들에게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이제 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바다를 소개하는 거죠. 바다로 안내하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연이나 방송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시민들에게 바다를 소개하는, 그리고 요트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건 모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모험에 특화된 사람이고 모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 소질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걸 알게 된 게 40대인데 사실 그 40대 말, 그러니까 50대 좀 전이죠. 큰 경제적 위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됐어요. 되게 어려워졌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죠. 이 농장을 처분해서 이제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욕망이잖아요. 자, 그 정도 충족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 되게 저는 그 중요한 테마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것은 하나의 산업이다. 그러니까 요트 산업과 바다에 관련된 그런 그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자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험을 하는 것은 이게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고 저의 비즈니스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성공함으로써 저는 해양모험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이후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험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죠. 예,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일부분을 딱 집에 떼주고 이거 가지고 생활해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요트를 산 거지, 무적대고 요트만 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요트를 가지고 항해를 하면서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은 또 한국에 있는 지인과 함께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매달 이렇게 송금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했지, 이렇게 아주 무모하게 그 모험에만 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막 떠날 때 뭐 쿨하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자고 싶었어요. 잠자고 싶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 준비하는 기간이 좀 힘들었잖아요. 사실 출발 직전에는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이제 막 급하게 준비를 마지막에 이렇게 몰려서 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체력 소모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피곤했고, 가족들이야 뭐 쿨하게 헤어질 수 있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의 이제 어떤 성격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제가 마주한 것에 최선을 다해요, 늘. 그러니까 가족을 바라보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돌아서면 바다잖아요. 지금 이제 바다하고 상대할 시간이지 가족하고 상대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환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아마 쿨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해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와, 이렇게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13년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꿈을 조금씩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을 하게 됐고, 막상 바다에 뜨니까 이제 오롯이 혼자서만 7개월을 바다에 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온몸이 막 이렇게 짜릿한 그 쾌감, 막 즐거움,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행복? 혼자 있는 행복?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혼자 7개월 동안 있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선 행복이었고요. 그 다음은 그 자연과 인간은 원래부터 그냥 자연이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항해를 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저하고 친해져요. 새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정감 있게 다가오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분들 잘 안 믿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양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지만 일부분의 의사는 서로 알아들을 정도 약간은 그런 단계까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새 한 마리가 2달 넘게 쫓아온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새도 날아와서 뭐 며칠씩 놀다 가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만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 같이 생활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사실 도시에서는 그런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참새 가까이 가면 후룩 도망가니까. 그런데 바다에서는 제가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제비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그 동물,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그렇게 친하게 친해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제가 크게 감동한 건 얼음이었어요. 얼음. 그 무생물이잖아요. 얼음은. 얼음 덩어리가 눈앞에 제 앞을 이렇게 탁 가로막는데 얼음 덩어리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뭐지? 처음엔 이거 부딪히면 죽겠는데? 배에 가라앉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 공포심이 컸죠. 이건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얼음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런 곳도 있었는데 이걸 내가 왜 못 느꼈었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체감할 수 없었거든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내 눈으로 본 게 처음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모험에 도전 안 했더라면 이 광경은 못 봤을 텐데 평생.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얼음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리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진짜 그 바람이 안 불던 날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람 안 불면 그냥 둥둥 떠 있거든요. 표류하고 있는 거죠. 해류 따라서. 그때 이리와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큰 새가 진짜 커요.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앉아 있을 때 몸통 크기가 제 몸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알바트로스였어요. 이제 길이가 보통 한 2.5에서 3m 정도 된대요. 날개 길이가 정말 컸습니다. 근데 이 새를 뭐 어떻게 좀 친해 보고 싶어서 불러봤죠. 이리와 하고 불렀는데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 이리와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해줬죠. 그날 이후로 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왜 따라오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동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봐서 사실 동물을 관찰하는 행위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녀석이 나를 이성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되게 웃기는 얘기긴 한데 먹이 안 먹었으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개월 반인가 저를 따라왔죠. 그러니까 저 남태평양에서 만났는데 태평양 횡단하고 대서양 횡단하고 인도항에 갈 때까지 따라왔어요. 그 중에 제가 이 사건을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그 배 근처로 오면 좀 이렇게 멀리 배를 선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눈치도 보고 제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제 날개짓을 흉내를 내요. 그러면은 이 새는 거의 날개짓을 안 하거든요. 날아가다가 제가 날개짓 한번 쓱 보고서 자기도 한번 이렇게 몇 번 해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유일한 대화였는데 어느 날은 너무 가까이 나는 거예요. 이 새가 이렇게 가까이 올 리가 없는데 이제 굉장히 가까이 배를 돌더라고요. 뭐지? 동물의 행동이 바뀌었을 때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메시지를 이 친구가 나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거지? 의미가 뭘까를 계속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 돌다가
한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쭉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극 쪽 방향이죠. 날아가더라고요. 뭐지? 저쪽에 혹시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 다시 와요. 근데 똑같이 또 그래요. 가까이 돌더니 다시 그쪽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요트라는 게 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제가 남극 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초강풍이 있죠. 태풍 같은. 그냥 이렇게 때리듯이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바다가 남극해인데 안 불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그게 남극해예요. 굉장히 약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태풍이 빵 치는 거예요, 배를. 그러니까 저는 돛을 줄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게 어떤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와,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돛의 바람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돛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돛줄 올리는 줄 딱 풀어놓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손으로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끌어내려져요. 태풍에 꽉 돛이 눌려가지고 저항 때문에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늘 일정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약해졌다 또 불다 해요. 그 틈에 손으로 막 내리고 해가지고 간신히 끌어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리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이 바람을 피해서 따라오라고 했었던 거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새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더 깊어져 갔다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거? 좀 이제 크게 몇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우선 그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배 고장 때문에 이 모험을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 이거는 초반전에 정말 심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그래서 2개월 동안 배를 열심히 고쳐가지고 한 2개월 반 정도 되니까 배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가 생각하기에 수리가 됐어요. 보강이 되고. 그래서 아, 이제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있겠다 하고 이제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풀렸어요. 그 대신 이제 또 다른 스트레스는 이제 전기가 없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나는 바람에 초반전에 전기 충전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그 자연 에너지만 가지고 충전을 하게 된 거예요. 태양광하고 풍력. 그래서 극도로 전기를 아꼈고 하다못해 그 GPS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내비라고 하죠. 자동차에서는 이것도 사용 못했어요. 거의 다 껐어요. 레이더도 끄고. 그래서 이제 자동 항해 장치에 전기가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뭐 쓸 엄두를 못 냈죠. 다 꺼놓고 제 위치는 가끔 이제 휴대용 GPS가 따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 잠깐 켜가지고 좌표 확인하고 종이 지도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는 이제 방향과 이제 위치를 확인했고요. 아주 제법 원시적인 항해죠. 이제 그 방향타만 빼놓고는 그때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컸었고 하지만 뭐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힘들었던 것은 이거 뭐 쇼킹한 거죠. 사실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배 잘 고치고 아마 호주하고 그 피지 부근을 지나갈 때였어요. 갑자기 돌고래떼를 만났는데 돌고래떼는 배가 이렇게 빠르게 달리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점점 죽으니까 속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고래떼들이 쓰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바람이 완전히 멎어가지고 돛 접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이제 안에서 뭘 했는지 하여튼 제가 식사를 준비했는지 뭐 했는지 잠깐 일을 보고 밖에 나왔는데 세상에 떠 있는 제 배 주변에 돌고래들이 수백 마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다. 포위. 와, 돌고래한테 포위 당해본 건 또 처음이에요. 이거다. 이거 찬스다. 촬영하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셀카봉에 이제 그 고프로 아시잖아요. 동영상 촬영하는 장비를 딱 만들어가지고 촬영하면서 물에 뛰어들었죠. 촬영하러 계속 나가는데 이 돌고래들도 거리를 유지하더라고요. 일정한 거리 이상은 이렇게 접근 못하게 늘 도망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를 추적하면서 배에서 멀어졌어요. 그때 제 눈에 상어가 보였습니다. 그 상어를 본 순간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오리라고 이제 상상을 못했었어요. 아, 끝났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인 거 우리가 많이 얘기 듣잖아요. 좀 키 크게 보이려고. 왜냐면 길면 이렇게 공격 안 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서 뭐 온갖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카봉도 길게 이렇게 하고 오리발도 꼿꼿하게 피고 제 키를 크게 했죠. 그런데도 달려들어요. 그래서 뭐 나는 잘못된 상식을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러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길래 도망가다 말고 이렇게 셀카봉으로 휙 이렇게 찌르는 척 했죠. 그랬더니 상어가 방향을 딱 틀더라고요. 야, 이거 위협하니까 트는데? 돌아선 사이에 상어가 뒷모습을 보인 사이에 저는 또 뭐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배를 향해서. 이렇게 7차례 정도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제 위협을 해도 달려들길래 카메라로 상어를 한 대 이렇게 탁 때린 적도 있어요. 탁 때리니까 또 놀라서 돌아서고 그 사이에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배에 올라갔는데 배에 올라갈 때 기분은 아마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배 사다리를 올라갈 때 허리가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다리가 잘려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나요. 그리고 물에서 발을 쏙 빼는 순간 이제 아무데도 안 다치고 끝났다. 그러면서 되게 안도감,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저의 안도감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얼른 꺾어서 제 표정을 찍었죠. 그거 안 찍었으면 아마 편집도 못했을 거예요. 프로 근성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실 시간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10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나중에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7차례 제가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70m 정도 도망간 것 같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얻은 교훈? 침착하면 살 수 있다라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저에게 이제 충격적인 일이 또 나중에 끝 무렵에 있었는데 해적한테 쫓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모험에 실패하는 거였나 봐요. 해적들이 제 배에 올라타는 순간 단독 항해 끝. 그럼 이 모험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이 무산되는 거거든요. 해적한테 당하는 건 좋은데 기록 깨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다행히 그때는 레이더를 켜놓고 제가 잠이 들어 있었고 레이더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람이 울려줘서 제가 피할 수 있었는데 제가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전조등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등불 켜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소리 지르면서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뭐 저도 나중에 육상지원팀이 이제 이렇게 저랑 통신하는 걸 늘 녹음을 하거든요. 6노트로 도망가고 있다고 지금 속도 얘기하는데 6마일로 도망가고 있다고 거리 얘기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대로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이 되게 강한 줄 알았더니 저도 뭐 당황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스트레스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선 제가 한 모험의 타이틀은 정확하게 단독 무기항 무원조 요트 세계 일주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요트 세계 일주 여행하고 되게 혼돈을 하시더라고. 여행하고 모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야 되는 거고 또 항구에 들려서도 안 되고 도중에 원조를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식량과 물, 모든 장비를 배에다 싣고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양, 제가 계산해 봤는데 대략 2입방메타? 왜 1m, 높이 1m의 상자가 있다고 치면 그거 2개 정도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항해를 할 때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체력 소모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끼씩 8개월 좀 못되게 식량을 준비했는데 충분했고요. 신선한 식료품을 이렇게 야채를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썰어서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진공 포장을 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했고요. 그리고 물은
생수로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바닷물을 그 민물로 이렇게 정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기계가 설치하는데 무척 비싸요. 그리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100% 생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2리터 정도를 소비하더라고요. 추울 때는 1.8리터 정도, 그다음에 더운 곳에서는 2.5리터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2리터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2리터 안에는 그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거나 이제 차를 마시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가끔 이제 민물로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이거 다 포함된 양입니다. 사람이 사실 그 2리터 정도면 하루 생활이 충분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몇 리터를 소비했는지 해가지고 그걸 7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몇 리터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거의 데이터 정확할 겁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 다 저보다는 조금 더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 연비가 좋은 편이라 물을 많이 안 마시고도 잘 견딥니다. 그렇게 해서 식량과 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식량을 계획적으로 잘 준비했더라면은 뭐 그런 일이 없었겠는데 식량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막바지에 배 수리하고 정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식량을 저를 제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그 분여회 분들이 계셨거든요. 당진시에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맡겨놔가지고 이분들도 아주 정밀하게는 준비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목표 이제 입항 날짜 남겨놓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식량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낚시나 해야 되겠다. 사실 바다에서는 식량이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다 밑이 다 제 냉장고라. 왜냐면 이제 낚시를 제가 안 한 이유는 배를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안 한 거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식량이 부족해졌으니 아마 동남아시아 정도,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정도 올라가면은 작은 정어리들이 되게 많이 잡혀요. 그래서 요거 잡으면은 충분히 뭐 식량은 되겠다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 남중국해 조금 더 올라갔을 때구나. 베트남 하고 그 보르네오 섬 사이에 들어갔을 때 낚시를 딱 시도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루에 이만한 참치 4마리 그거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 육상 지원팀에서 자기네들도 맛보고 싶다고 말려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반토막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외로움 없었어요. 외로움 같은 거 없죠. 외로움은 그냥 이렇게 소통이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되게 외로운 거거든요. 그런 외로움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외로움은 거의 못 느꼈고요. 다만 이제 그 그리움은 있었죠. 그 그리움이 이렇게 막 보고 싶다 이거보다도 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소중하고 좋은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더. 그래서 이제 그 좋았던 추억들, 잘해주었던 그런 추억들이 막 생각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랑을 좀 더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다못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항해 끝나고 가면 어머니랑 같이 한 입을 더 한번 잡았으면. 애기였을 땐 매번 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잤던 전데 성인이 되면서 뭐 이건 뭐 그런 유전자적인 거겠지만 마치 이렇게 되게 멀어진 것처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이렇게 요리를 해서 좀 주고도 싶고 이러한 아주 원초적인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나요. 다들 뭐 감동적이었나 봐요. 감격스러웠나 봐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큰일을 벌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나중에 제가 떠난 뒤에 취재진이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이거 좀 큰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늘 어디론가 떠났다 돌아오는 것이 습관화된 그렇게 아주 훈련이 잘 된 가족인데 이번에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매스컴이나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건 좀 무슨 큰일을 벌였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삼겹살. 네.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식재료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동네에 있는 항구 근처에 있는 그 삼겹살 식당에 가서 삼겹살에 밥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고기 맛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 막 말라가지고 이렇게 불려도 씹히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부셔서 요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싱싱한 고기 맛을 못 봤죠. 물론 생선은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육고기는 못 먹었어서 그거 먹었던 기억나요. 그냥 우리의 삶이죠. 삶의 방법. 도전은 그냥 인간의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도 다 도전하고 계신 거거든요. 새로운 영상, 새로운 기사, 새로운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우리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전은 그냥 우리의 삶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도전들은 또 다른 분들과 또 다르겠죠. 바다에 나가서 이제 항해를 하거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사람들을 좀 바다로 안내하거나 이런 것이 저의 도전인 거예요. 이것처럼 그냥 사는 방법입니다, 도전은.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길, 특히 지금 제가 선택한 이 길,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 루트를 통해서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 제가 처음 개척하는 길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바다에서만 가능한